안녕하세요. 10대를 위한 정의란 무엇인가 책 해제의 두 번째 영상입니다. 오늘은 롤스와 노직의 철학에 대해서 공부해본 뒤 책의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철학자는 롤스와 노직 그리고 드워킨이라고 하는 사상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롤스는 해시태그된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복지정책을 하자는 입장,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신의 철학적 용어들을 활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지의 베일, 원초적 입장, 정의의 원칙 등을 통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롤스는 사회계약설과 칸트의 사상을 계승하여 자신의 정의론이라는 서술에 나갔습니다. 롤스의 철학은 분배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롤스는 사람들이 상호 무관심한 합리적인 개인들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인들은 정의의 원칙에 대해서 보이는 바와 같이 합의할 것이라고 보았는데요. 제1원칙은 각 개인의 기본적 자유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 제2원칙은 최소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보장하도록 규칙을 만들어야 하고 공정한 기회균등의 조건 아래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직책이나 직위와 결부되도록 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즉, 이러한 내용들은 간단하게만 요약하자면 복지정책을 해서 사회적으로 불리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자는 것인데요. 1원칙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개인은 기본적 자유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라고 보았는데요. 왕이든 돈이 많은 사람이든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사람이든 간에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인 자유를 동등하게, 평등하게 가져야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이때의 기본적 자유는 위에 나오는 것들과 같습니다. 1원칙을 살펴보았으니 2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원칙의 첫 번째 부분은 차등의 원칙입니다. 불평등을 허용하는 대신에 최소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라고 보았는데요. 이때 최소수혜자는 사회적 약자를 의미합니다. 사회적 약자는 피부색, 장애, 직업, 지위, 국적, 나이 등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회 구성원보다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거나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불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불리한 사람들에게 조금 더 혜택을 주어서 실질적으로 경쟁이나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차등의 원칙으로서 설명하는 것이죠. 불리한 사람에게 혜택을 준다는 것은 아래에 나와 있는 그림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동등하게 도움을 준다면 왼쪽의 그림과 같이 어린아이와 청소년, 어른이 박스를 하나씩 받아서 똑같은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똑같은 도움을 주었다는 점에서는 평등하게 대우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혜택을 보는 사람이 두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안에 있는 경기 내용을 볼 수 있는데 두 사람만 가능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오른쪽 그림에서는 제일 어린아이에게 2개의 박스를 주고 청소년에게는 하나의 박스를 주었습니다. 어른에게는 박스를 하나도 주지 않았는데요. 똑같은 도움을 주지 않았지만 다르게 대우했지만 모든 구성원들이 경기장 안의 내용을 볼 수 있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불리한 사람에게 조금 더 혜택을 주자, 차등을 주어서 도와주자 라고 하는 내용이 롤스의 제2원칙의 첫 번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롤스의 정의의 원칙의 두 번째 부분을 보시면 기회균등의 원칙입니다. 공정한 기회균등의 조건 아래에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직책이나 직위와 결부되도록 배정되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하고 그 기회를 가짐으로써 사회의 요직들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회가 주어져서 판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회가 주어져서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회가 주어져서 의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기거나 혹은 돈을 많이 버는 직업들 혹은 명예를 가지는 직업들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기회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게 열려 있어야 한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직책이나 직위가 결부되도록 배정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접근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공정한 기회균등의 조건 아래에 모든 사람들이 기회를 다 가질 수 있게끔 사회의 제도들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롤스가 얘기하는 정의의 원칙의 내용은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자유를 평등하게 주어야 하고 약자들을 도와주어야 하고
좋은 직업, 여기서 간단하게 그냥 좋은 직업이라고 표현하였는데 사회적으로 요직의 자리라고 할 수 있는 것들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으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롤스의 이런 원칙을 쉽게 얘기해서 역차별이라고 하는 문제로 반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셰릴 호브드의 사례는 뒤에서도 만나볼 텐데요. 그 사례를 보기 전에 롤스의 사상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롤스는 모든 사람들이 새로 태어난다라고 생각해보고 자신의 캐릭터를 뽑기 하듯이 조건을 골라본다 라는 것을 생각해보라고 합니다. 일종의 가상의 사고 실험을 하는 것이죠. 이때 나오는 단어들이 원초적 입장, 무지의 베일입니다.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베일, 손수건을 쓰고서 내가 어떤 존재일지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가정하는 것을 무지의 베일을 쓴다 라고 하고 모르는 입장을 원초적 입장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가정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흑인, 백인, 동양인 중 누구로 태어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여자와 남자 중에서 어떤 성별로 태어날지도 모르고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을지 태어난 가정이 부유할지 가난할지도 아직 모릅니다. 이러한 모르는 상태, 원초적 입장에서 내가 살아갈 사회에서의 다음 규칙들을 실행하는데 동의하는지 묻겠습니다. 첫 번째 규칙, 백인이 흑인과 동양인을 노예로 부릴 수 있다. 두 번째, 여성은 교육을 받을 수 없고 사회, 직업 활동도 할 수 없다. 세 번째,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국가 차원에서 병원 치료와 생활비를 지원한다. 라는 세 가지 규칙이 있다 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동의하시나요?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존재라면 앞의 두 가지 규칙은 반대할 것이고 마지막 규칙은 찬성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최소 극대화의 원리 때문인데요. 최소 극대화의 원리란 가장 나쁜 경우를 생각했을 때, 가장 나쁜 경우를 떠올렸을 때에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내가 사회적으로 가장 어려운 조건으로 태어나게 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 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는 규칙으로 동의할 만한 것은 마지막 규칙밖에 없는 것이죠. 첫 번째 규칙의 경우에는 내가 흑인이거나 동양인으로 태어난다면 불리할 것이기 때문에 무지의 베일을 쓴 상태에서 원초적 입장에서는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규칙 또한 내가 여성으로 태어날지 남성으로 태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여성으로 태어난다면 불리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규칙은 동의할 것인데요. 내가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면 만약에 선천적으로 아픈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가정이 부유하지 않기 때문에 치료비나 생활비에 대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배려해 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입장에서는 찬성할 것입니다. 내가 만약 부자로 태어난다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세 번째 정책에 대해서 반대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가 장애가 있는 상태로 그 다음 돈이 없는 상태로 태어날 확률이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존재라면 세 번째의 규칙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뽑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남성, 여성 중에 무엇으로 태어날지 혹은 어떤 인종으로 태어날지 어떤 사회에서 태어날지 대한민국 사회, 일본 사회, 미국 사회 어떤 사회에서 태어날지 모릅니다. 그리고 장애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네요. 이러한 것들은 우연적으로 우리가 조건을 가지게 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A, B, C 세 사람이 있는데요. A는 흑인이면서 여성이고 장애가 없습니다. 집안은 가난하네요. B라고 하는 사람은 백인 남성이고요. 선천적으로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이 부자입니다. 돈이 많아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애 요소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C의 경우는 동양인 남성이고요.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 중에 여동생은 자폐 스펙트럼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집안 형편은 가난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자신이 무언가를 해서 얻어내거나 혹은 잘못해서 벌을 받아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랜덤하게 우연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난 것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아까 규칙들을 살펴볼게요. A 여성의 경우는 첫 번째 규칙을 싫어하겠죠. 흑인을 노예로 부릴 수 있는 규칙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규칙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겠네요. 세 번째 규칙에 대해서는 본인의 경우에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내는 세금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도와준다라고 하면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고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서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규칙이 A라고 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네요. B 사람의 경우를 볼게요. B는 백인 남성이면서
장애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규칙에 대해서는 본인의 입장만 생각한다면 동의할 수도 있겠네요. 여성의 교육의 여부에 대해서는 B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원칙도 본인이 돈이 많기 때문에 상관이 없을 수 있겠네요. C의 경우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서 두 번째를 빼고는 본인에게는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있고, 가족 중에 여성이 있기 때문에 여성의 교육의 여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듯이 사회의 규칙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될지에 따라서 미리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찬성 반대를 할 수 있겠지만, 내가 어떤 사람으로 태어날지 모른다면 안 좋게 적용될 수 있는 규칙들은 반대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롤스는 우리가 이러한 가상의 사고 실험을 한 뒤에는 정의의 원칙들에 대해서 합리적인 존재라면 다들 동의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규칙들이 앞서 봤던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약자를 도와주는 것, 그리고 좋은 직업에는 모두 접근 가능하게 해주어야 한다는 이 세 가지 원칙에 대해서, 세 가지 원칙의 내용에 대해서 말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책의 13번째 파트와 14번째 파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롤스의 철학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해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13번째 파트, 원래 삶은 불공평한 것인가요? 에서는 분배적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 돈이나 명예나 좋은 자리와 같은 것들은 신분에 따라서 나누거나 혹은 능력에 따라서 나누거나 역사적으로 많이 달라져 왔습니다. 과거에 신분제가 있던 경우에는 귀족들이나 왕족들이 독차지하는 경우가 많았고, 최근으로 오면서는 돈이 많은 사람, 형편이 좋은 사람들이 그러한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두가 갖고 싶어하는 사회적 재화들, 돈, 명예, 자리와 같은 것들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 공정할까에 대한 내용이 분배적 정의인데요. 이 분배적 정의가 우연적인 요소들에 의해 정해지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롤스는 얘기합니다. 롤스는 내가 무언가를 해서 얻은 것이 아닌데 우연적으로 결정된 것들이 나의 인생 전반적인 것들에 영향을 끼친다면 불공정하다 혹은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동양인이든 장애가 있든 없든 이러한 요소들이 분배적 정의에서, 즉 어떠한 사회적 재화를 나누는 상황에서 그러한 나누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정의의 원칙을 통해서 롤스는 내가 무언가를 해서 얻은 게 아닌데 우연적으로 결정된 것들에 의해서 내가 이득을 보거나 이득을 보지 못하거나 혹은 불리해지거나 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보았던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사회적 차원에서 바꾸어 나가야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14번째 파트에서는 이러한 롤스의 사상을 토대로 하여 소수 인종을 우대하는 정책이 생겨났는데, 그러한 정책에 의해서 피해를 보게 된 여성 셰릴 호브드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나오는 단어가 역차별인데요. 누군가를 조금 더 배려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내가 역차별을 당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에서 우린 역차별이란 단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 혼자 힘으로 대학교를 마친 셰릴 호브드는 스스로의 힘으로 열심히 공부하였고 대학을 졸업하였으며 다음 꿈을 위해서 텍사스 법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원하고 나서 불합격 통보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닌 소수집단 우대 정책을 통해서 텍사스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생의 약 15%를 흑인이나 멕시코계 미국인 등 소수집단에서 뽑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단순히 이 사람들을 도와주고자, 흑인이나 멕시코계 미국인들을 개인적으로 도와주고자 만든 정책이 아니고요. 롤스의 철학을 토대로 하여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을 조금 더 도와주어야 한다는 차등의 원칙에 의해 도와주는 법적 제도가 생겨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에 셰릴 호브드가 법원에 항의한 것처럼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안 좋은 정책이라고 보아야 할지, 소수집단 우대 정책은 사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정의로운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라고 볼 수 있을지 사람들마다의 의견이 갈릴 수 있습니다. 찬성하는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정 환경 등 학생의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시험 성적만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 역사적으로 흑인과 멕시코계 미국인이 받은 차별이 현재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어렵게 살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보상해 주어야 한다라는 측면. 인종적으로, 민족적으로 다양한 학생들이 모이는 것이 모두에게 더 좋기 때문에 다양성을 증대하는 측면에서도 소수 집단을 조금 더 로스쿨에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하는 측면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러한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사회의 불평등을 없애는 데 효과가 있는지 물어볼 수 있고, 과거의 차별로 받은 고통을 지금 보상해주는 건 피해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냐고 반론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을 높인다고 하지만 오히려 소수집단 학생들의 자부심에 상처를 주고 백인 학생들한테는 오히려 차별받았다고, 역차별을 당했다라고 생각하게끔 하는 게 아닌지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이 다른 지원자들, 소수집단이 아닌 사람들의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드워킨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러한 반대 입장에 대해서 자신의 반론을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소수집단 우대 정책에서 인종을 고려하는 것은 누구의 권리도 침해하지 않는다. 입학에 관련된 기준은 대학이 정하고 나서 그 후에 기준을 지원자들에게 제시하는 것이고,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성적만으로 입학생을 뽑는 대학도 있지만 다른 많은 대학들은 성적뿐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고 있으므로 특정 대학에서 자신의 대학의 입학 자격은 대학 스스로 정한 사명과 가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수 집단을 우대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대학의 입학 제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드워킨의 입장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으로 노직의 사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노직은 자유지상주의라고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자유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복지정책과 같은 것들, 롤스가 말하는 차등의 원칙은 안 된다라고 보고요.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한 것은 강제 노동을 시키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네요. 책의 6번째 파트, 부자와 가난한 자를 위한 정의를 보시면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내가 정당하게 번 돈에 대해서 세금을 더 많이 내라고 하다니 정부가 내 돈을 가져갈 순 없다라고 하는 입장이 있고, 부자들은 혼자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사업을 하고 돈을 벌었으므로 함께 사는 사회에 빚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7번째 파트를 보시면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 시즌에 약 300억 원이 넘게 돈을 벌었던 미국의 부자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이 가난한 사람을 위해 세금을 더 내야 할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리주의적인 입장에서는 더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주니까 찬성할 수 있고요. 자유지상주의 입장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몸과 그 다음 자신의 재능과 같은 것들은 온전히 자신이 소유하는 것이므로 자신이 소유한 것을 통해서 노동을 하고 돈을 정당하게 벌었다면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러니까 부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서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하는 것에는 반대하는 입장일 수 있습니다. 자유지상주의가 정당하게 돈을 벌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을 벌 때 부정하게 벌지는 않았는지, 두 번째, 자유롭고 자발적인 거래로 돈을 벌었는지. 이 두 가지에 해당한다면 자유롭고 동등한 존재인 개인들이 스스로 원해서 거래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는 정당함으로, 그리고 이러한 거래를 통해 돈을 벌었다면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봅니다. 또한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해도 법으로서 도덕을 장려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이죠. 즉, 국가에서 자신의 온전한 몸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스스로의 의지로 자신의 몸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을 막으면 안 된다고 보는데요. 여러분들은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인신을 소유하는 자유에 대한 주장이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롤스의 경우에는 차등의 원칙을 적용해서 최소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야지 사회에서의 경제적인 격차를 허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불균등한 세금을 통해서 부의 불평등을 줄여보자는 입장에 대해서 찬성할 것입니다. 즉,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게끔 하는 것, 불균등한 세금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한 이러한 부의 불평등을 줄여보자라는 거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것이죠. 8번째 파트인 군인을 찾습니다에서는 국방의 의무, 즉 시민의 의무를 사고파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사람이 대신 군대에 나가주거나 전쟁에 나가준다면 돈을 주고 그것을 넘길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자유지상주의자들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 이유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유로운 교환을 간섭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거래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죠. 공리주의자의 입장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군대에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은 군대에 가지 않아서 행복하고, 돈이 필요한 사람은 돈을 얻어서 행복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졌으므로 옳은 행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국방의 의무, 시민의 의무를 사고 파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옳은지 그른지 생각해 보아야 하고요. 9번째 파트는 이 아이는 누가 길러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나오는데요. 대리모를 고용한 부부와 아기, 그리고 그 아기를 넘겨주기로 약속했지만 어머니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고 싶은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윌리엄 스턴과 엘리자베스 스턴 부부는 대리모를 찾는 광고를 냈습니다. 그때 돈이 필요했던 메리베스 화이트헤드를 만났습니다. 이때 세 사람은 자유로운 의사로 거래를 하게 됩니다. 불임 부부의 남편의 정자로 인공수정을 거쳐서 임신한 뒤에 아기를 출산함과 동시에 부부에게 넘겨주겠고 어머니로서의 모든 권리도 포기하겠다라고 계약서에 서명한 메리베스 화이트헤드는 아이를 가지고 출산한 뒤에 마음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부부와 메리베스 화이트헤드는 법적인 공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판결은 스턴 부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어느 쪽에 유리한 거래라고 할 수 없고 서로의 원하는 것을 가지고서 자발적으로 합의해서 거래를 했기 때문에 베이비 M을 부부에게 넘겨주고 아기의 양육권도 스턴 부부가 가져야 한다라고 판결을 내려준 것이죠. 하지만 두 번째 판결은 달랐습니다. 다시 소송을 한 거예요. 두 번째 판결에서는 대리 출산 계약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대리모는 아기를 낳자마자 준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았고 때문에 메리베스 화이트헤드 역시 아이의 어머니이므로 원할 때 아기를 볼 수 있는 권리를 주어야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은 윌리엄 스턴 부부에게 있었으므로 스턴 부부에게 양육권을 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유지상주의자와 공리주의자, 자유주의자, 도덕주의자의 입장에서 서로 다른 입장을 낼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선택과 합의로 이루어진 거래였으니 시민의 의무도 사고팔 수 있고 어머니로서의 권리도 사고팔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열린 질문 3가지를 제시해 드릴 테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유롭게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영상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고 영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